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32해를 교단에서 버티고 노후 자금 한 푼 한 푼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그 끝에 있던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훔친 아들.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 믿어온 어머니. 이것은 그 배신의 끝에서 다시 자신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교단 위에서 보냈습니다. 32해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틀린 글씨를 고쳐주고 졸업식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던 날 저는 칠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필 냄새가 코끝에 배어있는 그 공간이 낯설도록 익숙했고 그래서 더 쓸쓸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쳐줬고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웃으며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그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5이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슬퍼할 여유도 아플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멈춰섰고 그 멈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저녁, 식어가는 밥 한 그릇. 그것이 제 노후의 첫 번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병호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과일을 사들고 오고 명절이면 꼭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고 이웃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아들 두었으니 팔자가 좋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병호는 한때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넓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의심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호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잠깐 자금이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내어줬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어머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처음이 얼마나 긴 끝을 가진 시작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호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왔고 저는 매번 아무 말 없이 내어줬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딸 미래는 멀리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번역 일을 하며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처음 떠날 때는 2년만 있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2년이 5년이 되고 어느새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했고 생일이면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의 미래는 항상 바빠 보였고 통화는 늘 짧게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래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딸의 마음에 짐을 얹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멀리 있는 아이한테 어머니가 외롭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었습니다. 미래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미래 방 문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그 방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열어두면 덜 외로웠습니다. 은퇴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첫날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분이 보다 못했는지 슬쩍 자기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훨씬 먼저 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0년을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 말을 웃으며 했는데 저는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쉽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눈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는 것처럼 그 눈빛은 꽤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셨고 그게 매주의 약속이 됐습니다. 복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복순과 저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만 만나다가 어느새 동네 시장을 함께 다니고 점심을 같이 먹고 해질녘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복수는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처음으로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팔아서 그 아들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지만 찻잔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상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참 있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겼고 눈빛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복수는 가끔 저를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걱정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은퇴 이후 저는 남편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만들어 둔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검소하게 쓰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호에게 내어주는 돈이 한 번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2번이 됐고 2번이 4번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병호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냐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을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렸겠지 싶어서 넘겼습니다. 그 달이 지나고 또 통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송했지만 저는 굳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복순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건 별 뜻 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나이가 드니 계산도 흐려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복수는 제가 통장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번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권유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거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그랬다고, 설마 했다가 나중에 다 알고 나서 후회했다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과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지난 3년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내미는 서류를 받아 들고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간 금액들, 그 금액들이 병우에게 보낸 돈과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병호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3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 돈은 조금씩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생각보다 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모아놓고 보니 그 합계가 눈앞에서 거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전체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 슬픔이 올라왔다가 다시 허탈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다고.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믿었던 제 자신이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라서 믿었던 겁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은행을 나와서 한동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찬 바람이 그 구멍 사이로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복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숨소리만 들렸는데 복순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복순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고 복순은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 말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복순도 알고 있었다는 게, 저만 몰랐다는 게, 그 사실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자기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외면했다고, 설마 하면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왜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알게 되면 더 이상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겠지요. 그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슬픔이 있었는데 이날은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배신.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내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말을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복수는 밤새 옆에 있어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눌렀습니다.
미래는 시차 탓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지내느냐고 물었다가 그 뒤로 말이 막혔습니다. 미래가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병호 이야기를 꺼내야 했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오빠한테 돈을 여러 번 줬는데 통장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갔더라. 그 말만 했습니다. 미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정확히 얼마나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래가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오빠가 어머니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도 그 순간은 서운했습니다. 딸마저도 저는 혼자였구나 싶었습니다. 미래는 자기가 직접 오빠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병호를 불렀습니다.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다음 날 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차갑고 고요한 감정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병호는 별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출력해 온 3년치 내역이었습니다. 말없이 병호 앞에 밀었습니다. 병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라거나 해명하라거나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었고 병호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줬습니다. 병호가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쌓였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어머니한테만 기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은 막다른 곳에 몰렸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일이 용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건, 어머니를 도구처럼 쓴 건, 그건 막다른 상황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한다고. 아들이니까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 다시는 기대지 말라고.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 삶이 있다고.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떨궜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병호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것 하나가 내려간 것 같기도 했고 새로운 무거움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호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단에서 수십 년을 버티고 은퇴를 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이름 앞에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선생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순임으로 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해 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복순은 잠깐의 침묵 뒤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환하게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어서 가자고.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슬며시 녹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과 저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아니면 혼자라서,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미뤄뒀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 못 갔던 곳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복수는 경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역사 공부를 좋아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곳 다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나오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긴장한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너무 생소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달려왔는데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복순도 말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건 알았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교단도, 배신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아직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복순도,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저 자신도.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통장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이전처럼 기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래도 다음 달에 잠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녀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순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